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네, 어떤 걸까요? 지정학적 위기로 유가가 치솟을 때, 그러니까 진짜 돈의 흐름은 대체 어디로 향하는가? 이거거든요. 아, 정말 중요한 화두네요. 그렇죠. 요즘 뉴스를 틀면 막 이란 분쟁이나 중동 긴장 상태 같은 헤드라인이 매일 쏟아지잖아요. 네, 자고 일어나면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죠. 맞아요. 대중은 주요소 휘발유 가격표를 보면서 아, 또 올랐네 하고 한숨을 쉬지만 영리한 자본은 이미 그 공급망의 취약점을 파고들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자본시장은 위기를 곧 기회로 번역하는 곳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유가가 오르니까 이 주식을 사라. 이런 1차원적인 접근은 완전히 배제할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구조를 봐야 하니까요. 네, 금융 채널 마켓비트에서 분석한 10개의 핵심 에너지 주식 데이터를 뼈대로 삼을 건데요.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대체 어떤 순서로 그리고 왜 그렇게 유기적으로 반응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해부해 볼 생각입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오늘 이 깊이 있는 지식의 탐구에 함께 하시는 당신, 끝까지 이 여정을 따라오신다면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자본이 어떤 경로를 거쳐 이동하는지 완벽한 지형도를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우리가 견지할 시각의 기준점을 조금 명확히 해두고 싶습니다. 아, 기준점이요? 네, 그러니까 이란 사태를 비롯한 지정학적 분쟁은 사실 필연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이나 이념적, 종교적 논쟁을 동반하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분석 렌즈에는 그런 정치적 입장을 철저하게 배제할 겁니다. 우리는 특정 국가의 정책이 맞다 틀리다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장과 숫자에만 집중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직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그 객관적 파급력에만 초점을 맞출 겁니다. 철저하게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의 반응이라는 사실에만 기반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완벽한 전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켓비트 데이터에서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그 인프라 기업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10위에 랭크된 기업부터 볼까요? 네, 국미 최대의 에너지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엠브리지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지정학적 위기가 떠져서 유가가 막 급등한 당일에 이 기업의 주가는 생각보다 엄청 덤덤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애널리스트들 목표가 대비 한 20%나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대중의 시선에서는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자본시장의 베테랑들은 이 기업을 에너지 생태계의 아주 든든한 톨게이트로 봅니다. 톨게이트,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유가가 오늘 얼마냐 보다는 그 길을 지나가는 물동량 자체에 수익이 연동되어 있으니까요. 그 덤덤함이 바로 엠브리지가 가진 강력한 해자라고 볼 수 있죠.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핵심은 보통 의무 인수 계약, 그러니까 테이크오페이 구조에 있거든요. 아,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는 구조인가요? 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든 아니면 50달러로 곤두박질치든 이들은 인프라를 사용하는 대가로 아주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사태로 단기 쇼크가 와도 주가가 널뛰게 하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유가가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북미 지역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는 사이클이 도래하면 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완전히 재평가받게 됩니다. 지금 20% 할인된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네, 시장이 아직 이 인프라의 장기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그 지정학적 프리미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주 안정적인 안전판입니다. 고정 현금 흐름이 주는 방어력, 정말 무시할 수 없네요. 자, 그럼 여기서 9위를 차지한 엑슨모빌과 7위 코노코필립스를 한번 비교해보죠. 이 두 기업의 차이가 더 극적이더라고요. 둘 다 엄청난 거대 에너지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마켓비트 자료를 보면 이 위기에 반응하는 속도, 즉 베타 값이 완전히 다릅니다. 엑슨모빌은 최근 3개월간 약 30%의 아주 견고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수직 계열화의 힘이죠. 네, 단순히 땅에서 원유를 캐내는 걸 넘어서 정제와 화학 부문까지 꽉 잡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패로 원가가 급증해도 자체 정제 시설에서 크랙 스프레드를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내부 헤징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내부 헤징 구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 엑슨모빌을 거대한 피난처로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든든한 방공호군요. 맞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안전하게 자본을 숨길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코노코필립스를 보면 왜 주가가 훨씬 가볍게 움직이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정제 부문이 거의 없죠. 네, 다운스트림 비중이 극히 적고 순수 탐사와 생산에만 철저하게 집중되어 있는 퓨어 플레이어입니다. 아, 그럼 유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겠네요. 좋은 의미의 직격탄이죠. 글로벌 원유 공급이 타격을 입고 유가가 치솟으면 중간에 마진을 깎아먹는 완충지대 없이 그 높은 유가를 고스란히 이익으로 환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단 하루 만에 주가가 5% 이상 급등했군요. 시장이 직접적인 유가 연동성을 바로 가격에 반영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위기시 주가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완벽한 예시죠. 그렇다면 생각해보죠. 코노코필립스가 하루에 5%씩 급등하는 걸 보면 엑슨모빌이 가진 그 훌륭한 완충 장치가 반대로 대세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을 갉아먹는 허들 될 수도 있다는 역설이 성립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이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액티브 투자자라면 당연히 엑슨모빌의 안정성보다는 코노코필립스의 폭발력에 더 끌리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 안정판이 성장판을 닫는 족쇄가 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포트폴리오의 목적에 따라 선택이 완전히 갈리겠군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상료 부문 안에서도 체급을 좀 낮춰볼까요? 셰일가스 기업들이 등장할 차례군요. 네, 8위 이오지 리소스와 6위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입니다. 거대 공룡들이 방향을 틀려면 거대한 조타수를 낑낑대며 돌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 쉐일 기업들은 마치 쾌톡정처럼 움직입니다. 이오지 리소스는 지난 한 달간 무려 16% 상승했어요. 엑슨모빌과 다르게 손익분기점을 극단적으로 낮춘 린 경영 덕분이죠. 유가가 오르면 즉각적으로 유정 밸브를 열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민함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의 경우를 보면 그 기민함이 숫자로 그대로 증명되더라고요.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의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거든요. 워런 버핏이 이 기업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구조적 수익성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거든요. 양날의 검 말씀이시죠? 네, 이 쉐일 기업들은 레버리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에 가장 무섭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죠. 만약 내일 당장 중동에서 극적인 휴전 협정이 타결된다면요? 공급망 불안이 해소되고 유가가 하락 반전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추락할 종목들이 바로 이 기업들입니다. 가장 무섭게 오르지만 수익을 순식간에 반납할 수 있는 고베타 종목의 숙명이죠. 와, 리스크 조정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뉴스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밤잠을 설쳐야 하는 피곤한 투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피곤하죠. 그렇다면 조금 더 스마트한 자본은 이 1차원적인 반응을 넘어서서 두 번째 물결, 즉 2차 파급 효과를 노리지 않을까요? 마켓비트 데이터 5위와 4위에 랭크된 슐룸베르거와 할리버튼이 그 해답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곡괭이와 삽전력이네요. 네, 금광시대에 금을 직접 패는 사람보다 곡괭이 파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그 유명한 전력이죠. 이 기업들은 석유를 직접 팔지 않아요. 대신 유정평가나 수압팟의 데이터 분석, AI 시추 제어 같은 고도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유전 서비스 기업들의 주가를 추적하는 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자본 지출 사이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진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거든요. 자본 지출 사이클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이란 사태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고 칩시다. 대형 원유 생산 기업 CEO가 뉴스 속보를 보고 당일 오후에 당장 수억 달러짜리 심해 시추 프로젝트를 승인할까요? 아, 절대 아니죠. 회의만 몇 달을 할 텐데요. 그렇죠. 단기적인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거치고 나서도 유가가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수년간 유지할 거라는 아주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유정의 자본을 투입합니다. 아, 그래서 위기가 터진 직후에 유가가 막 급등할 때 오히려 슐룸베르가 주가는 횡보하거나 살짝 하락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거군요. 네, 레깅이 발생하는 겁니다.
생산자들의 투자가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요. 시차가 존재하네요. 맞습니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어야 생산자들이 시추 투자를 늘리고 그때 비로소 슐룸베르거와 할리버튼 같은 서비스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폭발적으로 쌓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모멘텀이죠. 디테일이 진짜 중요하네요. 그런데 이 두 기업 사이에도 아주 결정적인 지리적 포트폴리오 차이가 있다고요. 네, 슐룸베르거는 글로벌 1위 기업답게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 다국적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반면에 4위 할리버튼은 매출 절대 다수가 북미 셰일가스 시장에 집중되어 있죠. 야, 그 부분이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네요. 중동 리스크가 터져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자국 내 셰일 유정 시추를 급격히 늘리려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다면 그 반사이익으로 북미 시장 활동량이 증가하고 수혜는 글로벌 기업인 슐룸베르가보다 오히려 북미에 집중된 할리버튼 실적에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꽂히겠군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로컬 노출도가 높은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역설적인 구조죠. 글로벌 위기가 로컬 시장의 촉매제로 전환되는 완벽한 메커니즘이네요. 네, 단순히 에너지 섹터라는 하나의 바구니로 퉁쳐서 이해하면 이런 정밀한 타이밍을 전부 놓치게 됩니다. 자본의 흐름이 정말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생산 단계를 넘어서 다운스트림, 정제 부문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마켓비트 3위 발레로 에너지입니다. 흔히들 대중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섹터죠. 맞아요. 다들 유가 오르면 정유사가 돈을 갈퀴로 긋어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원유는 정유사 입장에서 가장 큰 비용인 원재료일 뿐입니다. 밀가루값 폭등한다고 동네 빵집이 돈 버는 게 아닌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도 이란 사태 같은 위기 국면에서 발레로 에너지가 엄청난 수익을 내는 이유. 그 반전의 핵심은 뭘까요? 중요한 건 크랙 스프레드와 시장의 공포 심리가 만들어내는 레깅 효과입니다. 크랙 스프레드요? 네, 정유사 수익은 원유 도입 가격과 최종 제품인 휘발유나 디젤의 판매 가격 사이의 차액, 즉 스프레드에서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원유 가격이 오를 때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오히려 마진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공급망 충격이 오면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에 패닉이 발생하니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퍼지면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주유소 휘발유나 산업용 디젤 재고가 말라버릴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물 시장 주체들이 당장의 완제품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해버리는군요. 맞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치솟는 속도보다 완성품 가격이 튀어오른 속도가 훨씬 가팔라지는 기현상이 생깁니다. 스프레드가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거죠. 발레로 에너지는 고도화 설비가 뛰어나서 저렴한 중진류로 비싼 경진류를 뽑아내는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그 비이성적인 단기 마진 확장을 가장 공격적으로 흡수할 수 있겠네요. 원가가 10 올랐는데 시장의 공포를 무기로 제품 가격을 20 올려버릴 수 있는 프라이싱 파워. 이게 진정한 위기 대응 능력이죠. 자, 이제 당신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마켓비트가 뽑은 대망의 1위와 2위를 공개할 차례네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네, 인프라 기업도 유전 서비스도 거대 정유사도 제친 이 생태계의 최종 포식자.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아차 싶었는데요. 정답은 땅이 아니라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네, 2위가 프론트라인, 그리고 1위가 스콜피오 탱커스입니다. 둘 다 해상 운송, 즉 탱커 선사들이죠. 이들이 왜 1, 2위를 차지한 겁니까? 이 데이터는 원유 시장의 진정한 뇌관이 생산이 아니라 운송에 있다는 걸 뼈저리게 상기시켜줍니다. 이란 분쟁이나 홍해 위협 같은 충돌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건 생산량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원유가 소비지로 이동하는 혈관, 바로 항로가 막히는 겁니다. 아, 배가 다니는 항로가 위협받는군요. 네, 주요 항로가 미세의 사정권에 들어가면 글로벌 선사들은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빙 돌아서 훨씬 멀고 험한 우회항로를 택해야 합니다. 항로를 우회하면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시간이 엄청 길어질 테고 이건 해운업계에서 말하는 톤마일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하잖아요. 정확합니다. 화물의 양은 그대로인데 이동거리가 늘어나니까요. 결과적으로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빈배의 공급이 극단적으로 말라버립니다. 엄청난 병목 현상이죠. 위기의 시대에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보다 그걸 안전하게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의 몸값이 가장 비싸진다는 통찰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배를 구하려는 수요는 빗발치는데 배가 없으니 운임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겠네요. 바로 그 운임 폭등이 프론트라인과 스콜피오 탱커스의 주가를 밀어올리는 로켓 연료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프론트라인이 2위, 스콜피오 탱커스가 1위라는 미세한 차이예요. 무슨 차이가 있죠? 프론트라인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 즉 정제되지 않은 원유를 나릅니다. 반면 스콜피오 탱커스는 휘발유와 디젤 같은 정제유를 나르는 프로덕트 탱커 시장의 1위 기업이에요. 아, 아까 정유사 분석에서 짚었던 그 공포로 인한 완제품 수요 급증 메커니즘이 여기서 또 작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당장 산업을 굴려야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원유 사다가 정제할 시간조차 아까운 거예요. 당장 쓸 수 있는 정제된 제품을 바로 실어 오려고 하죠. 그 다급함이 프로덕트 탱커의 운임을 원유 운반선보다 훨씬 더 빠르고 높게 끌어올리는 거군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총알이 빗발치는 해협을 통과해 연료를 댈 수 있는 선박을 가진 자, 이들이야말로 위기의 시대에 권력을 쥔 진정한 승자라는 뜻입니다. 와, 머릿속에 도미노가 쫙 그려지네요. 자, 당신을 위해 이 복잡한 자본의 이동 경로를 깔끔한 지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징후가 보일 때 자본은 가장 먼저 엑슨모빌 같은 통합형 방공호나 엠브리지 같은 인프라로 피신합니다. 네, 1차 방어선이죠. 동시에 이오지나 옥시덴탈 같은 가벼운 쉐일 기업들이 변동성을 타고 무섭게 치고 올라가죠. 그러다 공급망의 공포가 극에 달하면 발레로 에너지 같은 정유사들이 현금을 쓸어 담고요. 물류가 마비되는 순간 스콜피오 탱커스와 프론트레인의 몸값이 폭발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장기화돼서 새로운 자본 지출이 시작될 때 비로소 할리버튼과 슐룸베르거의 첨단 시추 데이터가 빛을 발하며 두 번째 물결을 타는 겁니다. 이 생태계의 순차적 반응을 이해하셨다면 당신의 투자 시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한 겁니다. 아주 완벽한 요약이네요. 오늘 우리는 지정학적 위기라는 입력값에 생태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반응하는지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다룬 자료의 범위를 넘어서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공급망의 일시적인 충격을 전제로 반응을 살폈잖아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지정학적 갈등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 항로와 에너지 공급망을 영구적으로 재편하는 신호탄이라면 어떨까요? 글로벌 공급망의 영구적인 재편이라 굉장히 묵직한 가정이네요. 네, 만약 물류의 우회와 단절이 윷노멀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북미의 그 고정된 파이프라인 인프라들, 즉 엠브리시 같은 자산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환경 변화에 맞춰 언제든 목적지를 바꿀 수 있는 해상 탱커선들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압도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건 아닐까요? 고정된 자산이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서는 오히려 가장 취약한 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 역설,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에 대입해 보시길 권합니다. 거대한 고정 자산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족쇄로 변할 수 있다는 그 도발적인 질문. 오늘 이 탐구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완벽하네요. 네, 시장은 항상 움직이니까요. 당신이 내일 아침 뉴스를 볼 때 이제는 단순히 유가가 올랐네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그 이면에서 요동치는 톤마일 수요의 증가, 자본 지출의 시차, 크랙 스프레드의 변화를 읽어내는 당신만의 날카로운 렌즈, 그 아하 모멘트를 얻으셨을 테니까요.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한 단계 높아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0개 기업의 생태계 해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 당신의 지적 호기심이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지식의 거대한 줄기를 찾아 당신과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